뭐 점심들은 잘 드셨습니까? 어? 뭘 먹어야지 잘 먹은 거야? 뭘 먹어야지 잘 먹은 거야? 그래도 학교 안도 그렇고 회사 느끼는 거지만 바깥에도 그렇고 이런 학생분들이 많으니까 활기차고 그냥 좋은 거 같아요. 지난 2년간 그런 건 있겠다. 지난 2년간 요맘때 이제 4월쯤 되면 그냥 학교 벚꽃이 쫙 펴기 시작하고 그냥 그냥 사람도 없이 조용하게 나 혼자 그냥 러브로드를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사람이 많아. 어쨌든 뭐 세상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그러지 말아요? 아니 진짜야. 아 좋네. 그죠? 답답해 보이죠. 건장한 청년 4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해보자면은 이거 왜 꺼졌네? 껐다가 켜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던 게 이제 리스크의 인지, 리스크의 인지, 리스크의 대한 인식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정의하는 리스크라는 건 결국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그거를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확률 변수를 표시한다면 어떤 하루 다음 시점에 우리가 가 있을 상태들이 몇 개 규정할 수 있는데 확률적으로 거기 우리가 그 상태에 간단 말이지. 지금도 내가 1시간 75분 뒤에 수업이 끝나고, 그지? 수업이 끝나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멀쩡하게 갈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여기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삐끗해가지고 발목이 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 랜덤하게. 진짜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미래의 순간이 다 그렇게 주어진단 말이야. 이게 상태야,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우리가 이전하는 게 전이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확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확률, 그러니까 리스크가 하나의 캡처하는 그 확률에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인지하냐, 그 결과를 어떻게 인지하냐. 그 리스크 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요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리학적 영역이다 이거예요. 심리학적.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뇌과학 있잖아요. 뇌과학. 어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인데,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격히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뇌가 어떻게 작동, 심리 마인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굉장히 지금 중요시. 컴백했어. 축하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영역. 그래서 여기 뭐 착오가 있어. 착오가 불가피하게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하고 있었어서 그때 뭘 보여줬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첫 번째 그림에는 각각의 어떤 과체중률 요 이제 그래프를 봤지. 그래서 실제 어떤 나라의 과체중률, 그러니까 과체중이나 그 이상, 그러니까 비만 율, 실제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의 과체중률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시냐고 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그 평균값이라고 할까?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실제, 여기가 인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45도선이 있는데 만약에 실제와 인지가 여기 45도선에 있으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모 영역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과소 추정이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것보다 어제 지금 네. 전화 오신다고 하죠. 실제 그러한 것보다 적게 혹은 작게 추정을 하는 거고 이쪽 x 부분에 있으면 이게 뭐야? 과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과대. 실제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착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착오가. 인지는 착오가 발생.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인지의 영역이 되는 거는 아시겠죠? 그 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본인의 걸로 보시면은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하나 흥미로운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이제 추정과 실제 사망자 수의 또 차이가 나와요. 실제와 추정 각종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론을 한번 하게 만드는 거죠. 추론을. 그림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횡축에 X축에 보면은 실제 연간 사망자 수가 있고요. 종축에 보면은 이제 추정하는 이 정도 규모로 사망을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45도 선이 그어져 있고 45도 선상이 밑으로는 과소 추정이었죠. 위로는 과대 추정이란 말이에요. 과대 추정. 위아래도 웃기지만 그지?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어쨌든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건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나 허리케인 홍수, 그러니까 식중독 그다음에 허리케인 홍수는 이제 자연재해잖아. 사람들이 이런 거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실제로 이거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는 사실 극도로 적잖아. 실제로 사망자 수가 허리케인이나 홍수로 지금 요 라인에 있잖아, 요만큼. 그 사람들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많이 죽는다 이런 걸로 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홍수나 허리케인, 식중독 이런 거 특히. 반면에 그림을 보시면은 자동차 사고 이런 거는 비교적 그지 실제와 추정이 거의 일치한 45도선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 이 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합리적인가? 그것도 사실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어 사용에서도 되게 조심해야 돼.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 당뇨나 위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죽는단 말이지. 당뇨나 위암, 뇌졸중 이런 걸로 은근히 굉장히 많이 죽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죽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그 착오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이게 놀라운 건 무엇이냐? 과대 추정이 벌어지는 영역은 대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 같은 게 그렇잖아. 뭔가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난 아웃 오브 아워 컨트롤이지. 이런 거인 반면에 과소 추정 영역은 우리가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가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그지? 조심. 이거 과정법 과거 완료에서 얘기란 말이지. 그러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러했었을. 뭐 이런 거지. 이런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얘기한 거. 우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지? 여기서 당뇨 뇌졸중이 바로 혈액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혈액. 아시겠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3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 세 개가 뭐야? 피를 더럽게 하는 거거든. 피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 스트로크 일어나는 거지. 뇌출혈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담배 피지 말고 술 많이 먹지.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약간 찔렸어요. 약간. 그래서 담배는 완전 피지 말고 술은 약간 먹고 기름진 거나 뭐 튀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이런 거를 주로 좀 피해야 되는. 이런 거 고기류 이런 거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나이 때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제 제 나이만 돼도 벌써 뭔가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 저번에 얘기했지만 2월에 건강 검진 받았던 이용주 교수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주에도 술을 한잔 하자는 말이지.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술이나 한잔 하죠. 열받는데 뭐 이러면서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이런 게 참 인간의 어떤 이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렇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 그 미국의 각종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추정치가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그래서 어떤 리스크는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을 하지만 일부 리스크는 상당히 부정확하게 측정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낮은 확률이 뭘까? 홍수나 이런 거야. 큰 재해 이런 거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작거든. 자연재해 같은 거, 그지? 산불이나 뭐 홍수 이런 게 그렇게 1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지. 그 확률이 낮아. 낮은 확률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한 발생 확률은 과대 추정되는 반면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흔히 보는 거지. 아까 그런 질병들 이런 것들은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확률들은 과도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과도 추정.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리스크에 있어서 그 리스크 우리가 이제 정식화하는 두 가지 큰 추요. 그 발생 확률과 그 발생 결과를 볼 때 발생 확률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측면이어가지고 인지의 측면에서 부정확함이 상당히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유들을 또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확률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가 결국은 통계적 데이터가 아닌 개인적 경험에 이제 근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주관적 확률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확률인 걸로 우리가 사실 그리고 또 정식화를 하고 근거한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추정 오류의 존재는 항상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큰 리스크들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리스크들과 상당히 다르게 추정된다. 영향받을 가능성은 내 의지로 변경시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인 거에 반해서 나의 통제를 벗어나는 건 아까 말했던 그런 엄청난 거대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으로 죽을 확률, 그치?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를 벗어난단 말이야. 그치? 이런 자연재해는. 이런 거는 이제 과대 추정되는 반면에 위암으로 죽을 확률 같은 경우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세계, 그지? 과소 추정된다. 근데 이게 위암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위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위암 환자가. 하여튼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연령별 성별로 추정치하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있잖아. 있음직한 일이란 말이야. 연령별 성별로. 그래서 한번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리스크에 대한 특히 발생 확률에 대해서 어떤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건 이제 결국 남성과 여성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까지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다르단 말이지. 그 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상당히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심해지거든. 이제는 젊을 때처럼 이렇게 패기만만하지가 않고 세상에 그냥 오는 대로 피하고자 하는 거지. 세상아 나이가 덤벼라 내 젊은 패기로 뚫고 나간다 이제 이런 게 없지. 위험이 오는 것 같으면 싹 피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강해져. 그래서 이 성별 연령별로 이게 평가하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달라져.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예전에 유학생활 초창기에 이제
그 영국에서 사는데 광고가 있잖아. 광고판이 이제 지하철에 광고판이 있는데 광고판 하나 되게 나는 굉장히 놀랐어. 그게. 이 자동차 보험인데 여성만 받아. 이 회사 이 자동차 보험을 여성 운전자만 받는 거지. 어떤 거기에 어떤 맥락은 이해가 우리가 되는 바가 있죠, 그죠? 여성만 받는.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사고 방식은 그거겠지. 아, 우리 기묘사는 없다라는 어떤 그 전제 조건에, 기묘사는 없다는 전제 조건에 여성분들은 굉장히 위험 회피적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는 그런 게 이제 어떤 깔려. 그래서 사고가 적으니까 그래서 손해율이 낮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량이다. 남성에 비해서 우량이다. 이 운전자가 이 위험체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이. 그 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이것에 대한 리스크 평가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지, 그지? 이쪽에서 내가 평가하는 리스크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평가하는 이 그룹의 리스크가 또 그런 식으로 또 반영돼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연령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거 내가 이제 조만간 한번 연구를 할 생각이에요. 저 연령별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에이징이 돼가지고 어떻게 리스크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지는지를 실제로 제가 저걸 한번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시작을 하려고 그래. 저거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죠.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가 돼. 그렇다면 이제 저런 게 어떻게 돼?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어떤 발생 확률이 달라지게 돼. 뭐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버퍼가 이제 젊을 때랑 달라지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어떤 저런 리스크의 인지, 특히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연령별, 성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연령별로 또 다르게 이제 변해 나갈 수 있는, 그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또한 이 발생 확률의 인지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원전 가동을 일거에 이제 정지시키고 했던 반면에 프랑스는 그냥 평소와 같이 가동을 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맥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 그지?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독특한 나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있는 건 계속 폐기를 지금 해나가는 정책을 지금까지 2011년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상당히 결정이 힘든 문제겠지, 그지? 왜냐하면 이게 또 경제성도 크고 막 이런 우리도 지금 원전이 지금 대선의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슈. 이게 참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은 나한테 물어봐. 독일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저 결정을 했는지 이게 되게 복잡해. 근데 굉장히 놀랍더라고. 시민 사회의 성숙도가 큰 거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가 굉장히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특정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 결과에 이르는 경로도 또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측면을 이룬다. 이게 참 재밌는 예인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릴 확률이 폐암이겠지. 근데 사실 그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유발합니다. 각종 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금연을 고려하고 있는 흡연자는 단순히 내가 폐암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생존 확률이 커진다. 이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측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 내가 건강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내가 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야. 효용이 있다면 효용이. 흡연을 함으로써 내가 얻고 있는 이 플레저, 내 기쁨, 즐거움 있잖아.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 알지만 이 담배를 쫙 피면 막 우울한데 뭔가 근심이 이것과 연기와 같이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확 오잖아. 이제 뭔가 공감하는 눈빛이 별로 없네. 이거 좋은 사인인 거 어쨌든 시간이겠죠. 온단 말이야 이게. 담배. 그래서 피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금연이 이 효용 감소를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을 창출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기서 안 했나? 이 레이셔널 어딕션이라는 거.
경제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합리적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 중독. 이 이제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시카고 대학에 있죠. 개량 경제학 시간에 얘기했구나. 게리 베커 우리 지금 이걸 배우기 때문에 게리 베커가 시카고 지금 경제학과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빨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죠. 게리 베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왜 받았냐면은 이 사회학적 주제를 경제학으로 깊숙이 들여온 공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지 않던 것, 예를 들면 범죄, 차별, 그다음에 이런 중독 이런 문제들을 경제학적 주제로 끌어들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주조라고 그러지, 코인이지. 이게 만든 단어 중에 하나가 레이셔널 어딕션. 그러니까 합리적 중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들이 담배를 왜 피냐 이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흡연에 대한 논문을 썼어. 스모킹에 대해서. 도대체 이 담배를 왜 피냐 이거지. 효용을 얻으니까 핀다는 거야. 효용을. 아니 이게 좋은 게 없으면 피겠냐고. 남들이 그렇게 욕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셔 어딕션 분석을 한 거죠.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있지. 이 인간은 마이오픽하다. 인간은 그러니까 효용을 즉자적인 효용, 그러니까 비용은 먼 미래에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건강이 점진적으로 나빠져가지고 폐암 한 5년 뒤, 10년 뒤에 걸리겠지. 그러나 지금 진짜 좋거든. 인간은 마이오픽한 존재여가지고 굉장히 이 근시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타임 프레퍼런스랑 또 들어가는 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 선호가 있어. 시간 선호가. 그러니까 그 미래를 굉장히 헤비하게 디스카운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이오픽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야. 미래를 굉장히 그 헤비하게 할인하는 사람, 미래 가치를. 근데 미래는 뭐 내가 5년 뒤, 10년 뒤 내가 뭐 알 바 아니지. 거기 또 깔려 있는 게 뭐 지금이나 똑같겠지. 뭐 내 건강도 그렇고 뭐 5년, 10년 뒤에 뭐 크게 달라지겠나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할인을 잘 안 한단 말이지. 거의 막 미래도 지금처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나를 걱정해 주는 거야. 미래에 내가 담배를 뻑뻑 펴가지고 폐가 막 시커멓게 돼 있어. 미래에 내가 그 미래에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긍휼히 여기는 거야 이거를. 이게 이제 이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론이 여기 부축이 돼 있어. 부축이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흡연이라는 행위를 내가 퀴팅 그만둔다는 거는 결국은 내 건강을 영위하는 측면이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내가 어떤 지금 즉자적인 효용을 포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만약에 이 사람이 금연을 했는데도 만약에 딴 이유로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 행동은 잘못된 거지 결정은. 그죠? 아씨 기껏 건강하게 살려고 담배 끊었더니 그 다음날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진짜 열받는 행위지. 이런 복잡한 경로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그 결론에 이르는 게. 그러니까 이 경로 자체의 복잡함도 상당히 이런 모든 걸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있을 법한 일. 그 다음에 이 나만 리스크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같이 리스크 상황에 있는지도 문제가 돼. 어떤 단일 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사람에서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감염병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런 걸 확연하게 이해를 준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환경도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이 소가 한 마리 죽는다는 것은 시장 가격을 통한 화폐적 가치로만 평가되지만 인도라고 치면 힌두교에서 이제 이 신성한 동물의 손실 이거는 어떤 화폐적 가치 평가 대상이 아닌 다른 어떤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히 다르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이제 얘를 글쎄 어쨌든 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소를 갑자기 굉장히 많이 기르기 시작한 게 그 중국 사람들이 소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저번에 NHK에서 나온
책을 봤어. 여러분이 이제 중국 음식점, 우리가 가는 중국 음식점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짜장면 파고 짬뽕 파는 중국집이잖아.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이제 중국집 많이 갔단 말이야.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해. 싸고 맛있어. 싸고 맛있어. 나 양도 많아. 메뉴판을 딱 보면 이제 메뉴판을 딱 보면은 돼지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렇게 있는 거지. 소고기 없어. 소고기가 안 먹어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근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있잖아. 중국의 중산층 지표가 이 소고기를 먹는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 소고기를 그 전에 먹긴 먹었는데 그 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있잖아. 목초지들이 하나씩 다 없어져. 쫙 밀어내는 거지. 소를 길러야겠다. 쫙. 그래가지고 막 이 온난화가 또 거기서 또 발생하고 이게 지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먹는 게.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어떤 상황, 어떤 것이 사태가 발생할 확률 이런 거조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개인에 의한 거지만 개인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리스크인지 그 다음에 리스크의 평가 개인들이 일단 그 리스크 인지와 평가는 전통적으로 경제학 그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의 주제들이다. 공학적, 이거 중요해요. 공학적 관점에서 리스크라는 것은 기대 손실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학도들에게는 아니야. 우리 경제 금융학도들에게는 리스크는 기대 손실이 아니야. 이러한 관점은 암묵적으로 위험 중립을 가정하여 위험 회피를 간과함으로 너무 협소하다. 이거는 좀 이따 보게 되는데 기대 손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률 변수 손실을 확률 변수화할 때 어떤 확률로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확률로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화할 때 기대 손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 손실이지. 기대는 평균의 개념. 우리가 여러분이 경통분에서 배웠지만요. 기대는 평균의 개념이란 말이야. 기대는 우리가 기대 손실, 기대 자산 뭐 할 때 기대는 항상 평균의 개념이란 말이지. 평균의 개념 우리가 경통분에서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공학적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기대 손실, 평균적인 손실, 어떤 불확실성한 세계 속에서 어떤 평균적인 손실을 이제 기대 손실이라고 하죠. 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대 손실이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근데 우리는 리스크를 기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거. 이게 향후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왜냐하면은 이 다음 예를 이 다음 예가 참 그런 걸 잘 보여줘. 경제학에서는 위험 회피가 위험 중적. 이거 뒤에 나오니까 위험 중립, 위험 선호, 위험 깊이 이렇게 있어. 위험 깊이는 위험 회피. 만약에 리스크를 기대 손실로 본다면은 경제 주체들이 위험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위험 회피적이야. 사실 기업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위험 회피적이야. 사람은 리스크 어버스하단 말이야. 위험 회피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리스크를 기대 손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인간은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그 경제학에서 위험 회피는 인간 존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불확실성을 가진 선택들을 비교할 때 어떤 주어진 기대값에서의 퍼짐을 싫어하고 회피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봐요. 여러분이 투자론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이런 공간을 여러분이 보게 되거든. 투자론을 금융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마디로 표준 편차고 여기는 이제 기대 손실이 있는 거거든. 기대 수익이 있겠지. 여기 이제 투자라니까. 기대 수익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공간을 명심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을 뭔가 투자를 생각할 때는 어떤 뭐래? 이게 지금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호도가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 뭐야? 여기 위험이잖아. 분산이니까. 그치? 퍼지는 게 싫은 거지. 예를 들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그지?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거를 사면은 어떤 금융상품을 사면은 이렇게 돼 뭐가 기대 수익이 수익 오케이 기대 수익이 B를 사면 이렇게 돼 있거든. B를 사면 뭘 좋아하냔 말이지. 이거는 같은데. 그지? 여기 수익이지. 수익이고 금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쪽에 수익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수익이 어떤 수익이 분포가 돼 있어. 수익률이라고 해도 좋고 수익이라고 해도 좋고 분포가 돼 있어. 어떤 금융상품을 내가 고려를 할 때 사고자 할 때. 근데 금융상품 A와 B의 특징은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 같아. 기대 수익이 기대 수익인가? 여기 0이지. 여기 기대 수익이 아니야. 여기가 기대 수익. 어떤 평균점이 같아. 수익. 여기 평균점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는 빨간 거는 기대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돼 있고 까만 거는 이렇게 퍼져 있잖아. 사람들은 퍼져 있는 게 싫어. 확실성을 좋아한단 말이야. 퍼져 있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퍼져 있단 말이야. 이게 분산이니까. 분산이니까 퍼져 있는 게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선호가. 이쪽은 기대 수익이니까 높아지면 좋잖아. 그지? 기대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고 이렇게 퍼짐이 싫은 거지. 위험성이 싫은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저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기대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예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실화, 역사 속에 있는 실화. 통계 어디 갔어 우리 남자? 통계 들어봤어?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사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통계 들어봤어?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사 들어봤어. 또 다른 통계 들어봤어? 통계 앞에서 뭘 가르치는 거지? 희한하네.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800년대였나 1700년대였나 어쨌든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우리나라는 표준어 번역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영미 사람들은 뭐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는 모스크바지만은 실질적인 수도지 오히려. 여기서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국제 수학자 대회가 열렸어. 국제 수학자 대회가. 근데 이 문제를 누가 제기한 거야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막 당황한 거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해석과 같이 베르누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20대 베르누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싹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을 한 게 이게 우리한테 놀랍다는 거지.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해결점, 그 해결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놀랍다.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거야. 그 방법이 바로. 베르누이가 그날 수백 년 전에 제기해 준 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역설. 이 퀴즈를 한번 잘 보시고 어느 카지노가 개인 참가자에게 각각의 단계에서 공정한 동전을 던지는 다음과 같은 게임을 제안하였다. 참가자는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고 동전을 던진 총 횟수가 상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상금은 2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던졌는데 뒷면이 나오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났잖아. K가 1이잖아. 그러니까 뭐 2원이 되든 뭐 2만 원이 되든 2천만 원이 되든 그건 뭐 단위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처음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또 끝나는 거거든. 두 번째 만에 끝나니까 상금은 2의 제곱승이지. 4원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야.
처음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면 상금은 2의 1승 2가 되면 게임 끝나고 처음 동전 앞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뒷면 나오면 2의 2승은 4가 되고 앞면 뒷면이 나오면은 이제 상금은 2의 3승 8원이 되는 거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가자가 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지불해야 되는 공정 가격은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에 참가비가 얼마냐는 거야. 참가비가 이 참가비가 얼마냐 이런 구조라면. 그러니까 이 갬블링의 기대 수익을 계산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게임의 기대 수익과 같아야 돼요. 수익과 이게 이제 요체지. 이게 요체야. 그러니까 이 게임에 그렇다면 기대 수익. 그러니까 이 게임에 참가함으로 얻게 되는 평균 수익이 뭔지를 내가 계산해야 될 거야. 평균 수익. 평균 수익. 평균 수익 이렇게 된단 말이야. expectation 평균 수익을 x라고 하면 평균 수익 이제 기대 수익, 그지? 이거는 뭐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기대 수익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아니 이 게임에 참가하려면 무한대 원을 내가 내고 참가해야 된단 말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이 문제가 제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됐고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이런 게임에 그러면 누가 참가하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가 해석과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베르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는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이 돈에서 얻는 효용이라는 거지. 사람들에게 실제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얻는 효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기대 수익이 아니라 기대 효용으로 이걸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대 효용으로. 이건 기대 수익이잖아. 그래서 베르누이가 주장한 거는 그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기대 효용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각각의 상태에서의 효용을 갖다가 효용을 평가하는 거를 로그 함수로 평가를 하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기대 효용은. expected. 이거는 이제 utility. 요거 이제 정식화할 거니까 지금 그냥 막대기로 보여주는 거니까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씨 글씨가 이렇게 되면은 아이 계산기 얼마지 이거 계산하면 있잖아 씨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가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 아이씨 내가 계산해야 돼? 내가 계산해야 돼 그럼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수업료 내가지고 네가 월급 받고 있는데 네가 해 이런 거 아니지? 아이씨 세상에 살보네.
뭘 자꾸 전환하라고 그래. 계산기. 어려워 보이는데. 안 해. 해보시면은 어떤 값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값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어요, 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유한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유한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 베르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베르누이가 저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거,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물로부터 효용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시기에서 기대 효용이란 개념을 갖다가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베르누이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아시겠지? 이거 잘 기억해뒀다가 어디 가서 써먹어. 이거 미팅 가서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려요.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되나? 뭐 어쨌든 간에 뭐 어디 써먹. 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저번에 그 12월에 얘기했나요? 12월에 논문을 제가 썼는데 그 얘기했나? 그 자녀가 우리나라 여성의 이혼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나? 그 논문이 이제 인쇄본을 보내줘가지고 세 부가 이렇게 났어. 세 부가 인쇄본.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내 논문 나왔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 라면 받침대로 잘 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지. 이런 얘기가 어디 가서 미친놈 소리 듣겠다.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베르누이가 엄청나게 중요한 짓을 한 거야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짓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도출을 시켜 제시를 한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요것과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중간고사의 주요 시험 문제 골격이 될 예정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우리가 보험을 수요하는 경제 주체의 행위를 분석을 할 때 보험 수요자의 궁극적인 그 극대화 문제는 기대 효용 극대화거든. 그러니까 기대 효용의 개념을 잘 알아가지고 기대 효용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 수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기대 수익은 위험 회피를 가진 경제 주체들에게는 기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문제의 요체가 되겠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보험사, 그러니까 보험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는 위험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데 보험 수요자는 위험 회피적입니다. 그래서 보험 공급자인 보험사에게는 기대 이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보면 기대 수익과 똑같은 거야. 기대 이윤만 중요해. 근데 우리 위험 회피적인 보험 수요자들에게는 기대 효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위험 기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그리고 이런 기대 효용이라는 개념은 베르누이가 이 세인트 피터스버그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처음 초기 이제 되었다. 역사상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런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것이 베르누이 프린시플이라고 그랬지. 베르누이. 영어 영미권 사람들이 버널리라고 있는데 뭐 우리한테 베르누이가 굉장히 수학의 정석에도 나오지 않나? 베르누이라는 이름이 이게 낯익단 말이지. 그러니까 베르누이 원칙 이렇게 됩니다. 베르누이는 나중에 구글에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 베르누이인데 이게 베르누이 집안 자체가 수학자나 통계학자가 너무 많아.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지 이 사람은. 그 중에 한 명.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베르누이를 딱 들어가면 가계도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할아버지 베르누이, 아버지 베르누이, 그러니까 삼촌 베르누이 이것들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 옛날 사람들은
이 수학, 통계, 그다음에 무슨 인문학들이죠.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돈 있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 옛날에 우리가 귀족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귀족들이 한가한 애들. 한가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너무 심심하잖아. 심심한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심심한데 수학 문제나 풀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되고 지금 오늘 씨 뿌리고 일하는 이게 여기서 나오겠어 이게 수학이? 안 된다 이거야. 옛날에는 전부 이 귀족들이 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마찬가지 이런 애들. 그다음에 베르누이 있지 뭐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 집안이지. 가우스 집안은 게 다 그냥 있는 집안들 할 일 없는 애들 무의도식자들 이런 애들이 공부하는 거야 옛날에는. 예 어쨌든 그래서 요 단계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고 나중에 이제 또 예제도 같이 풀어보고 할 테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리스크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여기에는 금전적으로 측정된 상호 베타적인 결과들을 발생 확률과 함께 경제 주체의 선택점에 연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발생 가능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확률로 존재하고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또 이러한 확률로 발생한다. 이거야. 이것들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거야. 이것들. 자, 내가 화재 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는 액션을 취했는데 그때 내 집에 불이 날 수 있는 상황과 불이 안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확률들이 있고 내가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는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내 집에 불이 날 상황과 불이 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또 각각의 확률들이 있는 이런 맥락들. 첫 번째는 그런 맥락들이야.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결과들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내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액션을 취했어. 그리고 나서 불이 나는 상황과 불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불이 나는 상황이 됐을 때 내 주택 가치가 얼마인가? 불이 나지 않는 상황에 내 주택 가치의 그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로그 함수로 그걸 평가한다고 방금 전에 봤잖아. 그렇지? 베르누이는 그거를 로그 함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집이 불이 나면은 1,000만 원이고 불이 안 나면 1억이야. 그러면 로그 1,000만, 로그 1억. 이렇게 해서 결과를 평가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1700년대 맞네, 그지? 베르누이는 이미 1738년에 오목 함수의 일종의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 그 가치를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오목 함수라는 단어 자체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로그 함수로 평가를 했다고 얘기했지. 로그 함수와 함께 로그 함수 많이 쓸 거고 여기서 로그 함수가 뭐 그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로그 값에다가 그 값붙여가지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로그 함수를 많이 사용할 거고 또 하나는 스퀘어 루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 수용 함수를 이 수업 시간에 딱 2개 다루는데 로그 함수와 여기 맨 밑에 루트 있죠. 루트 100i라고 되어 있죠. 효용 함수를 로그 함수 아니면 루트 함수 2개만 딱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이 보험 경제학에서 보험 수요자의 효용 효용들을 다룰 때 기대 효용을 구축을 하는데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각각 발생하는 것이 확률로 주어지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결과물을 평가할 때 로그 함수 아니면 루트 함수 평가하겠다. 이 얘기겠지. 그 다음에 각각의 결과들의 효용을 관련 발생 확률로 곱하여 모두 더함으로써 기대 효용을 구성한다. 기대 효용을 구성한다. expected utility를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기대 효용을 산출하는 대안점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은 잘 봐. 이렇게 보드에다 쓰는 게 낫겠다, 그죠? 보드에다 쓰는 게 낫겠다. 내가 액션이 있어. 어떤 액션 1이 있어. 그러면 화재 보험 미가입, 주택 대상.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P1이라는 확률로 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렇다면 내가 딱 2가지 가능한 사건밖에 없어요. 1-P1으로 화재 미발생이 되고 그지?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내가 A1이라는 액션을 취해.
뭐 어떤 액션이야? 화재보험 아직 안 가입할래 라고 액션을 취해. 그랬을 때는 P1의 확률로 화재 발생하고 당연히 상호 배타적인 어디 있지? 상호 배타적인 여기 상호 배타적인 이게 뭔 뜻인가? 상호 배타적인 통계학과 상호 배타적인 사건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인 사건 통계학과 뭐? 뭔 뜻이야? 상호 배타적인 사건 아씨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통계학과에서 지금 어? 감점 시킬까?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인 뭔 뜻? 이번에는 경금에 대한 어택을 한번 시도해볼까? mutually exclusive 또 이거 경통부에서 배워준 거 상호 배타적인 뭔 뜻이야? 자기는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야, 정말. 베드로가 자기 3번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했다고 했더니 자기가 경금이 아니랬는데 경금이? 야, 씨. 이제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상호배타, mutually exclusive. A와 B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할 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야. A가 발생하면 B가 발생하면 안 되고 B가 발생하면 A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상호 배타적. mutually exclusive. 서로가 배제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물론 이벤트가 3개 있다면 아니 그렇잖아.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동전은 앞면과 뒷면 분명히 쓰는 거 배제하고 앞면과 뒷면에 나올 때 앞면이 나오면 뒷면에 나오면 안 되고 뒷면에 나오면 앞면에 나오면 안 되고 이게 mutually exclusive한 실험이죠. 사건들 상호 배타적인.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재가 안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안 돼. mutually exclusive한 거잖아, 그렇지? 딱 이 두 사건이 있으니까 확률의 합은 1이니까 여기가 P1이면 1-P1이 되지 않겠어, 그지? 확률이. 자, 그랬을 때 얘가 내 집의 가치가 하우징 1의 상태가 되고 하우징 2의 상태가 되는데 그건 내가 액션 1을 취했을 때, 그지? 왜냐면 여기 액션 2가 있으니까. 액션 이건 뭐 그냥 하우징의 가치인데 예를 들면은 그냥 여기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화재 당시의 가치 화재 미발생의 집의 가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느냐? 기대 효용 다시 expected utility expected utility는 P1 곱하기 로그로 할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P1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베르누이 원칙에 의해서 expected utility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는 방법이야. 자, 내가 어떤 지금 중요한 나의 자산이 있어. 중요한 나의 자산이 하나 있고 이 자산을 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액션이다. 첫 번째 액션, 보험을 든다. 내가 보험을 안 든다고 했겠지. 보험을 드는 순간 어떠한 특정한 확률에 따라 이 확률은 뭐다?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거지. 확률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거지. 결과가 발생하는 거지. 이쪽은 그러니까 이 점선 밑에 쪽으로는 이 결과가 되는 거지. 여기 결과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확률이 이렇게 있는 거고. 자, 리스크 상황이 딱 돼 있잖아, 그지? 확률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잖아. 이게 리스크잖아,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잖아.
화재 보험 네가 입시의 리스크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체제로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expected utility 이런 식으로 그냥 구축하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거는 두 번째 액션 2가 있어. 화재보험 가입이라는 거. 두 번째 액션이 있거든. 두 번째 액션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P2라고 할게. 저는 액션 2니까. 그리고 1-P2로 화재 발생. 마찬가지로 화재 미발생. 중요한 건 뭐다? P1과 P2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P1과 P2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개 시험 문제는 동일한 걸로 나오지. 시험 문제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H 화재가 있고, H 화재 미발생. 근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치고 A1이라고 쓸게. A1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의 어떤 그런 거니까 이건 A2라고 쓸게. 그지? 이렇게 쓸게. 그랬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expected utility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뭐 시험 볼 때 이제 숫자로 나오니까 이렇게 기호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이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붙이겠다. 그지? 여기서 그냥 액션이 두 개나 있다고 보았을 때,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건 뭐야?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건 여기도 뭐 expected utility 1이라고 쓸까? 1? expected utility 2라고 쓸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건 뭐다?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중에서 expected utility, 기대 효용이 큰 것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경제 주체는. 그러니까 만약에 EU1이 EU2보다 크다면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반대 EU1이 EU2보다 화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요게 바로 베르누이가 얘기하는 기대 효용에 의한 의사결정이 경제 주체들이에요. 의사결정, 경제 주체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미시경제학 2의 불확실성화에서 의사결정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맥락 속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르누이가 제기하는 거는 딱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뭐 4단계까지 간다라고 했던 것이 딱 저 그림을 보시면 딱 여기 확연하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저거는 지금 기호로 돼 있어가지고 복잡한데 시험 문제 풀고 이랬더니 예를 들면 이게 다 주어지거든. 뭐 0.몇, 여기도 뭐 지금 뭐 5천만 원, 7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지금 기호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베르누이가 제시한 의사결정 지금 이렇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왜냐면 내가 이거부터 설명한 이유는 이 표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 표가 좀 되게 더럽잖아, 그지? 더럽잖아. 딱 보면 아우 씨 더러워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얘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처음 두 개의 단계가 발생 확률이 있고 스테이트가 상태가 벌어지고 상태 속에서 결과가 있는 그거는 요걸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 A2만 있는 상황이지 지금. 저 보드에 있는 거는 A1과 A2만 있는 상황이야.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액션들이 있는 거야. 액션. A는 그러니까 액션의 줄임말이지. 어떤 행동이 있고. 자, 그 다음엔 여기도 또 쉬워. 그러니까 파이 1과 파이 2만 있는 상황이야. 불이 발생을 한다, 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기서 P라고 썼죠. 여기서 이제 파이라고 썼는데 이거 확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불이 화재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상태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S1은 뭐다? 이게 불이 발생할 확률이니까 발생한 상태. 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생하지 않은 상태. 스테이트. S는 요 스테이트. 아셨죠? 그래서 S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게 뭐? 요게 발생하는 거니까 H 화재 A1. 그지? H A1 화재 미발생. 여기가 예를 들어 저 옆에 거지. 그래서 뭐 H 화재 A2, H 화재 미발생 A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C는 consequence 이게 결과거든.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4개가. 그러니까 지금 보드에 있는 얘만 보면 딱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만큼만, 그지? 요만큼만 있는 거야. 보드에 있는 거는 요 밑에 확률하고. 그지? 근데 예를 들자면은 상태도 굉장히 다양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붙어 있는 확률도 다양화할 수 있고, 그럼 결과물들도 되게 다양화가 될 수 있고 이렇지, 그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뭐 화내겠지, 그지? 나는 또 여러분이 화내는 게 좋으니까, 그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상태가 3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태 3개까지. 그래서 이것도 4월 중에는 4월 첫째 주 정도에는 예전 시험 문제를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런 것 저런 것들 보드에 있는 저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숫자화돼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지를 아마 그때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는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인데 요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표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정식화해가지고 그래야 이 로그 아까 얘기했죠. 우리 로그나 루트 함수 2개만 쓴다고 그랬는데 이 2개의 특징을 한번 보자. 이 2개의 특징. 2개의 특징을 한번 보자. 로그와 이 루트 함수 요러한 효용 함수는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사회과학과 수학에서 배웠지만은 뭐 2번 미분 가능하고 효용 함수는 연속적이다. 그다음에 효용 함수는 반조 증가 변환에 의해서 바뀌지 않고 유효하게 뭔 소린가 보자. 그 뒤에 설명이 있나? 없구나.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효용 함수는 로그 함수와 루트 함수 2개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2개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나 특징을 좀 보자면. 이씨 신경 쓰이네.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술 먹 때도 있잖아. 그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좀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 좀. 나 아침마다 학교 앞에 글로 해가지고 걸어오는데 너무 심하더구만. 특히 오렌지로드 걸어가면서 올라오면 그 양지 옆에 사이드 그 조그만 골목들. 심하구나 거기 진짜. 나는 우리 대영남대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보는데 아침에도 그냥 보니까 아침에 진짜 집 빼들면서 막 담배를 갖고 나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이래 막 가.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연령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위험 요소는 피해야지. 그래서 아이씨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참자 해가지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 거야.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참 보기 너무 안 좋더구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다룰 때는 결과라는 건 결국은 어떤 자산 얘기거든. 웰스. W를 계속 쓸 거야. 그래서 웰스.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우리가 되게 중요한 자산. 우리가 중요한 자산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은 이제 보험에 드는 거 아니야? 버퍼링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것이 물적 자산이든 인적 자산이든 어떤 W를 보고 웰스니까 그렇게 보고. 예를 들면 이제 효용함수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여기에 0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 벌써 이건 로그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이거는 우리는 이제 같은 거야. 밑을 2로 하는 이게 L로 G로 쓰든 N으로 쓰든 뭐 우리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뭐 로그라고 쓸까? 익숙한 형태로 밑은 10이 아니고 2란 말이지. 이렇게 돼 있어. 요건데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오목함수거든. 오목함수. 콘케이브 펑션인데 콘케이브 펑션인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말이 참 웃기는데 이거는 함수는 콘케이브 펑션인데 이거는 여기 이 집합은 컨벡스 셋이야. 볼록 집합이거든. 여기가 볼록 집합이거든. 볼록 집합. 이 볼록 집합 이게 지금 이 오목함수가 볼록 집합이라는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볼록 집합은 이런 게 볼록 집합이거든. 이런 게 이제 볼록 집합의 예거든.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어떤 두 점을 픽을 해서 연결하잖아요. 어떤 두 점을 픽해서 연결했을 때 이 선상에 있는 점들도 다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되거든. 이게 볼록 집합이야. 이게 볼록 집합이거든. 여기 마찬가지지. 이렇게 선상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잖아, 그지? 이 안에 있어야 돼. 이런 게 또 이제 볼록 집합인데, 그러니까 얘는 볼록 집합이 아니야. 그지? 이 도넛은 볼록 집합이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은 이 두 점을 픽을 했을 때, 두 점을 여기서 픽을 했을 때 선을 긋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바깥에 있잖아. 집합이 바깥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록 집합이 아니거든. 딱 보면 아시겠지만 볼록 집합이지. 그지? 이 함수의 값을 이루는 애들이 다 이 안에 있는데 어떤 점을 연결을 하더라도 다 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목함수인데 오목함수가 되려면 볼록 집합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 회피적이야.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림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목함수가 아니지. 이러한 효용함수가 오목함수가 아니야. 익스포넨셜, 지수함수 같은 경우. 물론 지수는 여기 0을 지나지 않지만 어쨌든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목함수가 아닌 거지. 그 볼록함수인데 이건 그러면은 뭐 콘케이브 셋이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요거 로그 그다음에 요거 어제 안 보이나?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효용함수가 0을 지나는 거. 그러니까 둘은 이렇게 둘 다 오목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함수나 로그 함수나 둘 다 오목함수란 말이야. 이것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의 선호를 표현하는 거야. 오목함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시장 분석에서 보험 수요자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의 효용함수는 로그 아니면 루트, 오목함수, 그것이 바로 위험 회피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스토리야. 이게 지금 아시겠죠? 동일한 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다. 그 사람은 효용을 평가할 때 이런 오목함수의 형태를 가진 효용함수를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하고 단조 증가 변화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이것도 이제 미시경작에서 다 원래는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을 텐데 어떤 효용함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효용함수가 그러면은 어떤 양의 값으로 곱하고 어떤 상수를 더해도 얘의 성질과 얘의 성질은 같은 거예요. 일종의 항상 그러하지 하나 얘가 제일 중요한 얘가 어떤 거에다가 어떤 양수를 곱한 다음에 어떤 상수를 더하면 이게 단조증가 변환이거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단조증가 변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할까? 좀 더 할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효용함수가 우리가 x와 y라는 재화를 소비를 하는 효용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또 뭐야 이거? 무슨 효용함수야 이거? 콥 더글라스 여기 콥 더글라스. 그랬을 때 콥 더글라스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u와 v는 동일한 거야. 동일한 효용함수란 말이야. 이 단조증가 변환이거든. 저 형태는 아니지만 요건 뭐냐면은 원래 효용함수에다가 이거 증가함수잖아.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이 커짐에 따라서 효용이 이렇게 커지잖아, 이렇게 그지? 증가함수 어떤 효용함수에다가 증가함수를 붙여가지고 변환을 한 요 효용함수도 원래 효용함수랑 똑같은 효용함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u가 있을 때 그다음에 뭐 v 이런 효용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뭐 5 곱하기 뭐 uxy 이 에타와 u도 동일한 거. 어떤 양수를 앞에 곱해서 그냥 만든 효용함수도 원래 효용함수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지. 양의 값을 원래 효용함수 앞에 곱한 그렇게 해서 변환을 시키지. 여기에다가 플러스 5, 10을 더해도 그러니까 원래의 이 효용함수와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지. 똑같은 성질.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효용함수를 단조, 증가, 변환을 시킨 효용함수는 원래 오리지널과 똑같은 효용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단조, 증가, 변환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지. 만약에 u의 x1이 u의 x 0보다 큰데 그러면은 요 예에서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유지가 되는 거지. 보통 미시경제학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미시경제학 책에는 특히 이중구 선생이나 이런 사람의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이렇게 아마 주에 있어요. 밑에 주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조증가 변환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단조증가 변환을 인크리징 펑션을 붙여버리는 거다가 증가함수다가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효용함수다. 루트나 로그 함수다까지